최 감독님은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제 네. 저는 지금 저기 진해 창원 우리 진해시였는데 이제 벌써 10년 됐네요. 통합돼서 창원시 진해. 아, 저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두 분은 제가 그 연고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안 여쭤봤는데 그럼 감독님들 자연스럽게 소개하시면서 이제 어디서 이제 활동하시는 감독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영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저는 원래 연극을 쭉 했었습니다. 연극만 한 30년. 제가 이제 실제 조금 연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만 하다가 근데 원래 또 전공도 연극은 아니고요. 뭐 대충 분위하시는 전공은 옛날에 저게 철학이라는 걸 약간 했었고요. 어쩌다가 이제 원래 제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좀 많이 길을 수 있는 소설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연극을 딱 보고 저거 뭐지? 그 당시 굉장히 이질감 저게 뭐지? 연극이랑을 해야겠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연극을 하려면은 철학을 가야 돼. 예, 철학. 선생님 고등학교 그 담임선생님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공부를 좀 하다가 연극만 쭉 하다가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10년 지금 이제 13년째인데 10년 그 13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장애인 친구들하고 좀 연극을 조금 해달라. 장애인들하고 연극이 되나? 근데 이 친구들은 잘못한 이제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만 고민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3일 정말 고민했습니다. 아는 그 서울 쪽에 막 지인들 연락해서 장애인들하고 연극을 해봤냐? 근데 발달 장애인하고 연극을 한다는 건 글쎄 나도 막 고민하다가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그때마다 막 비장애인들 연극이 너무나 이제 힘들었죠. 이제 영화도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장애인 친구들하고 해보자. 그래서 하다가 또 뭐 이게 시간 지나니까 뭐 영상 시대가 어쩌고 뭐 디지털 뭐 어쩌고 해서 이제 영화를 또 아까 여기 나왔던 그 휠체어 타는 친구인데 진짜 내병만 장애인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어느 날 영화 경상도 영화 해입시다. 영화를 왜? 극단의 대표 실제 대표를 맡고 이거 다 이제 장애인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한 5년 6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지쳐가기도 하고 내부 갈등 별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한 두세 명 빼고는 정말 대사 한 줄 외우는데 한 5개월 걸리거든요. 5개월 뒤에 공연을 했다. 한 일주일 뒤에 어디 또 공연 요청해서 가면 일주일 만에 또 대사가 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막 너 때문에 지금 또 공연 못한다. 그 대사를 못해오냐. 그 서로의 어떤 장애를 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이 막 생기니까 이 친구가 영화를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에서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 영화 모르는데 영화하고 돈도 많이 든다는데 왜 영화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 영화는 대사 짧게 해서 편집하면 된다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한 2년 막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쪽에 또 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막 영화판 저는 사실 독립영화에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저도 그냥 영화하면 상업영화 이런 거 막 극장에서 거기서 막 몇 군데 얘기해서 그냥 야 현장에서 나 그냥 잠일하면서 영화 좀 배우자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확 오면서 다 취소되는 바람에 근데 이 친구 자꾸 보채는 거예요. 영화 하자고 다 기다려서 제가 정말 조금 영화 쪽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단 어느 날 그냥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그냥 24개를 껐습니다. 쫙 고민하다가 무이자 24개를 나왔길래 그래 저거다 그냥 딱. 근데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렌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영화를. 바디만 사셨군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영화를 몰랐어요. 이 렌즈를 또 이렇게 비쌉니까 카메라 렌즈들이. 그 렌즈를 또 이렇게 딱 떴어요. 근데 찍다 보니까 또 오디오 개념이 이거 사실은 도저히 이제 제 재력으로는 이제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10만 원짜리 요만한 네, 소형 마이크. 예, 그 네. 꽂아서 그냥 찍을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영화 세 번째 보는 건데 이 스크린으로 작년에 제주 장애인 영화제에 이 영화를 사실 이게 완성된 영화가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회차대로 찍을 수도 없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출품 시기마다 러닝 타임이 조금씩 상이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찍어놓고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그냥. 하면서 영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후반작을 뭐 검색해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 사실 그냥 요만한 노트북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아까 저 친구가 우리 찍어놓은 영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가 제주 장애인 영화제가 있다고 거기 좀 출품하자고 그 제가 가서 갑자기 그냥 그래서 알았다 막 유튜브 틀어놓고 프리미어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일단 보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내 영화가 왜 선정을 해줬지? 그래서 제가 연락을 죄송하지만 그 상영의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 왜 제 걸 선정해 주셨습니까? 그 대뜸 그 제주도 프로그램에 오디오가 영 엉망이더라.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 그거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구나. 영화계에서는 그런 것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구나. 다듬어지지 않은 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지들이 귀하게 이제 여겼나 봐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만든 건데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근데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주도 가서 이런 스크린에 딱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제 노트북에서는 안 들렸던 소리가 제가 보면서 얼마나 화끈거렸던지 이게 큰 차이겠구나 기술의 문제에서. 근데 거기서 또 이런 영화 거기서 몇 분 감독님을 만나서 그 감독님들도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뭐 또 반짝 다큐라는 영화제가 있다. 옆에 이다운 감독님이랑 같은 섹션에서 상영이 네. 됐지 않나요? 예, 제가 뭐좀 아까 문득 기억이 나서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좀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아유, 저는 일단 뭐 세 작품 중에 가장 제작비가 궁금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원래 또 소개하기를 이제 감독님 이제 소개와 제작비를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작비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목과 성함 한 번만 딱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극을 찾아서 유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티는 밤 만든 이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독립예술영화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극영화를 극영화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다큐멘터리는 수업 들으면서 처음 제작해본 작품입니다. 그 스텝 이력을 제가 또 봤었는데 연출 자체는 이제 처음 하신 건가요? 다큐멘터리로? 네, 다큐멘터리로는 처음이고 극영화 연출 한 편. 하셨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연출한 박찬우라고 하고요. 저도 대구에서 영화를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2011년도에 완성이 돼서 영화제를 돌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꽤 오랜만에 제 영화를 다시 보게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줬다면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감독님들 이제 모셔봤고요.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관객분들도 이제 생각을 또 하실 시간을 드리고요.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극 차에서 이제 유철 감독님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영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성재 대표님한테 이제 이렇게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또 실제로 최근에 반짝 다큐 페스티벌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상 보면 또 극영화의 형식을 또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어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모토를 잡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실험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미지들이 이제 돌출되고 섞이면서 좀 특별한 장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영화를 이제 위시한 다큐멘터리를 애초에 만들어 보고자 하면서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성질이 좀 서브 플롯으로 들어간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제주에서 기부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영화를 계속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사실 제가 편집을 이렇게 두 개, 어떤 부분은 다큐라고 생각하고 찍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극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제가 연극 대본 쓰듯이. 그래서 이 친구들 나눠주고, 야, 그래도 요쪽 이거 대사 이건 조금 왜냐면 이게 아까 막 실제하고 연습하는 장면이거든요. 연극을. 저 때가 실제 다큐를 하는 걸 생각하고 찍으면서 그 22년도인가 갑자기 진해장애인 복지관에서 독립을 진짜 해야 되는 거. 이제 여러분 독립해야 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해서 실제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네. 근데 저하고 부모님들하고 갑자기 5월달인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연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복지관에서 토요일 일요일 막 연습했거든요. 제가 그 공간인데 이제 안 된다. 왜냐면 지구에 나와야 되고 그 법적으로 제가 10년을 했는데 반 지구인데 맡기주면 안 된다. 그건 책임 소재 때문에. 그 실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공연을 연극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제 주말에 야외 찾아가는 그 순간 다 켰어요. 영화 샀기 때문에 일단 제 머리 일단 찍어놓자. 나중에 제 말을 뭐 이거 찍어놓고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시나 도에 이제 항의를 갈 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빙 자료로 제가 찍어놓고요 사실. 그쵸. 또 증거 자료. 네, 그 어떤 행진이 네. 어떻게 보면 그 증빙 자료인 거지. 네, 그러면서 약간 공간이 해결됐어요. 그 복지관 관장님이 박치시면서 공간 내주시고,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 줘서 이제 극영화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연극을 영화화하자라는. 근데 시나리오였는데 애들이 이 친구들이 대사 암기가 또 안 되는 거 스트레스가. 이 친구들이 계획된 내일 토요일 다 낮에 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만 영화 찍는데 어떤 날은 안 나와요. 그냥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더우면 안 나오고 그 대본을 다 회수해서 몇 번 연습하니까 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막 진짜 마음대로 한 거야. 자기는 나는 기획대. 그래서 실제 그 테이크가 이제 파일에 보니까 한 700. 예. 그게 막 쌓여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막 편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편집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거기서 영화적 재미를 느꼈거든요. 이게 틀리네. 그래서 이제 출품할 때 그 장르를 구분하는데 제가 봐도 이게 다큐도 아닌데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기타의 다큐 드라마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도치 않은 그야말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영화 전문 분들 진짜 어떻게 봤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서울에서 볼 때는 의도와 상관없이 괜찮았다. 근데 이게 좀 어떤 분은 좀 영화가 위험하다. 윤리적인 어떤 예, 그래서 측면에서.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제가 그것까지 막 감정이 그래서 뭐 여러 말을 저도 듣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감독님의 내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지레짐작하고 어떤 작품의 사이즈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전문적인 영화를 배웠음에도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거를 뭐 윤리성을 따진다, 소위 말하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게 애초에 감독님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비하를 제가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매 장면이 다 저한테는
순수했고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그 단원들의 그 대이동이라고 하죠. 엑소더스 그것도 이제 지금 제가 거창하게 이렇게 대이동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그냥 어떤 장소의 터전을 쟁취해가는 그냥 그 길목, 그냥 행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거를 완성을 할 때쯤에 그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구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내보이고 하면서 관장님이 이제 그 복지관 측에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애초에는 이제 전체 예산 그 복지관 안에 예산 때문에 이제 그뭐 복지관 예산도 뭐 시나 도에서 예산 받는 거겠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를 예상을 하고 제가 한 7년부터 우리 언젠가 독립을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막 의논을 다해서 부모님들 허락을 받아서 연극 공연 수익금을 무조건 저희들이 저축을 했었어요. 이게 나중에 전세. 근데 그게 감사에 걸렸어요. 돈을 모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내부에서 부모님 다 결정해서 우리가 모은 거다. 그래도 안 된대. 돈을 왜 모았느냐. 빨리 써라. 제로 만들어. 그래서 부랴부랴 막 이걸 어떻게 써지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한 500만 원 가지고는 전세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관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지금 복지관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쓰시라. 대신에 역시 이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도 아직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저희들은 그냥 낮에 4시부터 6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 1월 1일부로 해서 2023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영화를 또 한 개 만들려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번 달부터. 너무 기대되네요. 예. 말미 크레딧상으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완성하고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장소를 얻게 됐는지 그 시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처음에 진짜 찾아다니고 마지막 그 터널이 실제 그 아까 처음에 올라갔던 그 진해 그 산 갈 때까지 갈 때까지 찾아보자 하는데 진짜 굴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일종의 이제 저 굴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뭐 영화를 마무리했고 이제 지금은 기획 중인 거는 진짜 이제 극영화로 해서 실제 요거 다음 이야기 개념으로 찍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네, 저기 맨 뒤에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세 분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혹시 질문을 두 영화에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상 괜찮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첫 질문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그 북가유 공자에 대해서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일단은 맨 마지막에 딸 문자를 아마 받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혹시 그 뭐 내용이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극본 쓰시면서 이제 할아버지인가 이제 할아버지 분이 실제로 이제 그런 타령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전산상의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라고 설정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전쟁 때 타령을 해서 좀 그런 이슈가 생겼는지 그걸 혹시 설정을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 버티는 밤 이다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다큐를 자주 안 봐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제 나레이션을 직접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할머니를 분석하는 조금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가족이 뭐 붕괴되고 이런 느낌이냐, 이거가 혹시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셔가지고 그걸 담은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연출적으로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사를 쓰셔서 이제 넣은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차가운 네. 일단
제가 이제 두 감독님들의 작품과 이렇게 같이 틀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저도 이 작품이 어쨌든 제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섹션에 어떻게 같이 틀릴 수 있었던 것 같고 2019년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셨고 근데 호국원에 안장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계셨었고 사실 저는 뭐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전산상의 오류로 불명예 전역을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복지나 또는 타당한 소송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재력이나 혹은 또는 어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걸 아예 성공을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몇 사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사실은 할아버지가 호국원을 항상 할아버지의 말버릇이 난 호국원 간다. 너희 6.25 전쟁 때 그 아픔을 아니? 그 따당 뭐 총이 있다 등등 엄청 많은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6.25 전쟁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국가도 엄청 좋아했어요. 나에게 그 얼마 안 되는 연금을 주고 있는 이 국가를 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아무도 할아버지가 이제 호국원에 못 갈 거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만 미리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저희가 급하게 땅을 사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장을 했는데 근데 뭐 거의 비슷했어요. 경험을 기반으로 좀 써서 그런지 여기에 손녀는 어쨌든 이렇게 유학을 가지만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영학교 대구 영학교 1기를 졸업해가지고 거기에 졸업작품 믹싱을 서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딱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집에서 아무도 저한테 안 알려주신 거죠. 이제 내려올까봐 믹싱을 하다가 내려올까봐. 그래서 이제 저도 발인에 이제 겨우 딱 도착을 했고 그 발인에서 딱 봤던 게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할아버지랑 말 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어했던 할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앞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말로 전하지 못하는 어떤 대화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아빠는 그나마 유일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가족이란 게 결국에는 사실이 어떻든 간에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가지는 존재들이 가족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 영화를 극을 쓸 때도 설정은 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실제로 국가의 잘못이다.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썼고 그래서 좀 더 이 글을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대답이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 문자네요. 문자.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 단계 때 뭐 실제로 영화를 찍다 보면 제가 시나리오를 쓰지만 같이 하는 어쨌든 연출팀이나 이런 팀들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의를 많이 걸고 근데 이제 저는 첫 단계부터 그 문자 내용을 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다윤이라고 했잖아요. 다윤이 같았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 서울에서 어쨌든 뒤늦게 전해 듣고 그 내려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보내야 되지? 뭐라 보내야 좋을까? 내가 도착해서도 아버지한테 쉽게 말을 못 걸겠네요. 사실 엄청 친하거든요. 아버지랑 아빠라고 부르고 맨날 이렇게 제가 이제 31인데 맨날 아빠가 182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맨날 안기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정말 재밌었던 게 저희가 딱 가서 제가 4남매거든요. 4남매를 이렇게 다 만났는데 전부 이건 약간 모질게 들릴 수 있는데 할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전부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뭔가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아버지한테는 안 들릴 것 같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할아버지지만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공백으로 남겨뒀어요.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렇게 왔어. 근데 정대가 이렇게 영화에 보면 여기에 개의치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백으로 남겨주고 우리가 어떤 말을 던지겠지만
우리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감독님 이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 나왔던 거는 저는 아니고 저희 언니 인터뷰 영상이었고요. 원래는 이 작품을 워크숍 교육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강사님께서도 제가 직접 이제 하고 싶은 말,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나레이션을 넣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을 제가 정리해서 나레이션으로 넣기에 조금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뭐 할머니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 인터뷰 답변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바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인터뷰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저런 이제 할머니에 대한 성격 같은 이야기를 나오기까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할머니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언니가 말을 해줬고 그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편집으로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는 할머니의 삶을 완벽히 알 수가 없는 손녀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주변 인물들의 이제 의견을 또 종합해서 듣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내셨잖아요. 말미에 이제 그 장면이 참 인상이 남더라고요. 왜 할머니는 불 켜고 자냐 했을 때 하셨던 할머니 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지난날의 시간을 또 함축하는 또 순간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언니분의 증언과 안에 이제 그 할머님의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그 지난날의 삶 이게 좀 적절히 잘 조화가 돼서 보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또 좀 제가 저의 질문을 드리자면은 버티는 밤 또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 보통 다큐멘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편집상으로는 뭐지? 우리가 마치 어떤 자연스러운 선형적인 시간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막 뒤죽박죽 촬영해서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럴듯하게 어떤 시간적인 그 구성을 취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외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장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보다 더 어떤 저의 그 정서적인 그 시간적인 인지가 됐던 부분은 외할머님의 그 성격의 변화 그게 그 정서의 변화가 이 다큐멘터리의 시간성을 좀 취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할머니가 연기하셨을 리는 없고 순서대로 찍으셨나? 아니면 진짜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또 매 시기마다 좀 다른 구간이 있는데 편집으로 이렇게 이음새를 맺으셨나 싶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촬영의 순서 같은 거. 그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순서대로 진행이 됐고요. 네.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뒤죽박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가 좀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시면서 좀 웃기도 하시고 원래 잘 안 웃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인서트 옛날 모습처럼 좀 웃고 하는 거는 진짜 마지막에 시간적으로도 진짜 마지막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셔가지고 웃으셨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그 시기가 좀 나중에 찍은 것도 있고 앞서 찍은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국가의 공자 박찬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거 약간 너무 칭찬적이긴 한데 또 차가운 이제 가족 극임에도 불구하고 각 인물마다 참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촬영을 이따금 욕심내서 하신 것도 아니면서도 담을 장면들 다 담아내고 캐릭터들이 사실 다 뭐 각 구성원들이 막 어디 하나 막 마음 둘 캐릭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다 좀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또 그만큼의 어떤 입체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 인물 이 인물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주인공 위주로 치중된 그런 어떤 주인공주의 영화가 아니라. 네, 그래서 각본 과정에서 그런 어떤 걸 좀 염두하고 신경 쓸지 궁금해요. 일단 특히 조연분들, 조연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뭐 김금순 선배님이 연기하신 어머님이 될 수도 있겠고, 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잠깐 나오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구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넣어서 그 극 중에 앙상블을 이뤄내게 된 계기. 우선 그 국가영웅자 촬영을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 집이고 실제 제가 산 공간이에요. 청도에 제가 학창 시절 보낸 공간에서 찍었고 실제로 그곳이 이제 문댐 있는 곳인데 실제로 표고버섯이 하우스. 네, 하우스가 유명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어쨌든 할아버지로부터 기반되었던 어떤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곳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썼고 거기에 나온 어떤 보조 출연자 분들도 실제로 다 그곳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고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저도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떤 연대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모녀가 그랬을 네, 거예요.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부자 관계의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 주변에 있었던 어떤 이들을 보필하고 한 사람이 아들만은 아니지 않나.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며느리가 됐을 수도 있고 손녀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을에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빼먹으면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좀 너무 미화해서 그릴 것 같다? 내가 이 할아버지 아빠 관계를 그래서 좀 다른 거에도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사실은 많은 우려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이 취할 그런 서사 방식은 아니다. 투머치 할 수 네, 있다. 투머치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쓰리 주인공 이런 식의 서사 방식은 장편에 더 어울리는 방식인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넣을 거냐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의 어떤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간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길더라도 하겠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 좀 팀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배치라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참 잘 배치되었던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단순히 소비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손녀의 그 기다림, 어떤 넌지시 돌려서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캐릭터들의 깊이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버티는 마음이 나온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게 가족 이야기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이 이야기를 촬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절에서 보면은 다른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화목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절에서는 이제 어머니 분인지 이모 분인지 이제 모시는 장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촬영을 또 이렇게 이어나가시고 가족분들은 지금은 찍지 마라 이런 거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요. 절 장면은 시작부터 모두가 성나 있더라고요. 정신없고 네,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제가 집에서 되게 의견을 잘 안 내는 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집안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 그냥 뒤에서 이렇게 다 듣고만 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화 활동도 하고 이제 할머니에 관한 다큐멘터리 찍어보고 싶다 했을 때 가족들이 이제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놀란 마음 반틈이랑 반틈은 이제 그래도 얘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촬영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고, 절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되게 이거를 지금 내가 찍고 앉아 있어도 되나 싶은 순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편찮은 모습도 내가 이거를 지금 할아버지랑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찍고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를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는 이제 생각으로 막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막 모니터를 보면서 찍지는 않고, 저도 이 모니터를 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모니터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저 자신을 인지하면은 되게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캠코더는 그냥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그냥 모니터는 닫은 채로 그냥 찍히고 있겠지 하고 그냥 찍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어떤 질문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너무 극적인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순간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양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담아내셨나 이 과정이 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날카롭지 않고 사실 간단한 질문인데, 그 형으로 나오시는 배우님이 너무 좀 젊어 보여가지고 머리는 염색하신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의도하신 건지 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어리시고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더 어리셨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형 이미지를 좀 그런 쪽으로 갖고 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된, 좀 더 도시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 네, 이제 위에 물 먹어서 좀 네. 젊게 사시는 분, 나이는 많으시지만.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스태프들을 설득을 시켰었는데, 네. 이때도 이제 제가 좀 밀어붙였습니다. 약간 시골에 가봐라. 농사일 하면 더 일찍 늙는다. 그런 거. 네, 그런 거 네, 있어요.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금준 선배님을 제외하고는 다 대구 분들입니다. 죄우님들이 다 대구 분들이어서 좀 대구 분들하고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었었어요. 저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뭐 지금도 많은 대구 배우님들과 함께하지만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다. 네, 다른 스태프분들도 이제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구 분들이었고, 네. 그래서 좀 아집이었죠? 부리면 안 돼. 저는 그런 어떤 네. 자세, 어떤 시도는 좋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젊어가지고 네, 머리에는 백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뿌리신 건지 아니면 원래 머리 색이 머리는 이제 원래 머리 색깔이신데, 네. 그 전에 그런 색깔로 염색을 하셨어요. 카키. 그래서 네. 카키는 안 되겠다. 카키는 안 되겠다. 염색을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다. 좀 빠진 네, 그 빠진 상황에. 상태에서. 네. 근데 이 커트를 그렇게 좀 젊게 해버리셔서 그걸 돌릴 수 없었다. 더 그런 거 여러모로 진짜 위에서 내려오신 분 같으셨어요. 네.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예전부터.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유철형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 대표님 이런 거지 성재 배우님과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는지, 왜냐하면 이게 약간 사회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표 성재의 어떤 심리극
같아 보이기도 하고 꿈 장면도 나오고 막 해골 나오고 이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잠결에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기 총 11명인데요. 그 중에 저 성재라는 친구 4명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어떻게 말을 저도 이제 의학적인 자점을 근데 이렇게 대학 공부도 했고 이렇게 인식을 그래서 저하고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연극이든 영어를 하고 싶으면은 뭘 공부를 해라. 몰라도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 좀 아이들한테 물론 좀 외부의 시선에 좀 오해했던 시선이 있겠지만 아이들 제가 좀 막대했습니다. 좀 막대했다는 게 제 기준인데 조심스럽게 하는 게 뭐가 이게 해결이 안 어떤 한 단계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연극도 내가 아이들 눈치를 봐야 되고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아들을 이렇게 저 관계를 맺겠습니다. 제가 언어도 바꿔보고 야 너희들 언제까지 장애인 취급받을래? 장애인 이제 앞에 떼자. 저도 어느 순간 언어를 이제 안 그러고 그냥 제가 쓰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하고 연극할 때 그냥 쓰는 용어로 그냥 분석이라는 단어도 써보고 야 이게 이런 건데 그러면서 재작년에 했던 게 고도를 기다리면 이 작품을 해보자. 이거 나도 몰라. 이거 비장애인들도 이거 잘 모르는 작품이야. 그냥 느낀 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아까 저 친구한테 막 제가 막 좋았어요. 이 책도 막 던져주고 이거 무조건 읽어봐. 읽어보고 내일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해. 그 다음에 유튜브 뭐 게임 보지 말고 이런 것도 막 봐. 몰라도 봐 그냥. 그런 과정을 거쳤어. 왜냐면 그 친구가 아까 어느 순간부터 막 그러니까 자기도 그 같은 장애인 동료지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도 이제 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와. 야, 그게 그냥 그 인간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아까 그 악몽 같은 것도 실제 그 친구가 막 어느 날 어제 막 이런 꿈 꿨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극으로 영화를 해볼까?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반 아까 그 친구 생각 성재 대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교육 쪽에 종사하신 분들 계신데 이제 장애우분들을 상대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장애인분들 이해 잘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그 전선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애초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지능이 좀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기 때문에 말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 단호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그들도 알고 뭔가를 실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반 다른 게 없구나. 햇빛촌의 극단 분들과 이제 이렇게 소통하실 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또 간단 또 이제 다운 감독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정서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그 이제 연자 할머니께서 퇴임을 하셨다는 그 정서적인 의미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업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사업자를 두고 얘기하신 건지가 궁금했었어요. 원래는 그 사업자 관련된 것도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만 넣긴 했는데요. 사업자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IMF를 못 넘기고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그 가게가 부도가 나서 신용을 다 잃으신 상태였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은 또 다른 이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신용이 없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때 신용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성함으로 사업자를 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막 빚을 갚고 하긴 했는데 이게 할머니가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연금이나 이런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네 할머니들이 막 그런 거 자랑하시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이런 거 받아왔다 이런 거 자랑하시면은 할머니가 항상
그건 자기는 못 받으니까 항상 동사무소 가서 엄청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고집도 좀 세 네,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구성원분들에 비해서 네. 할머니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안 되고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도 이제는 사업자를 좀 정리해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할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이제 뭐 그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건 옮겨 드리면서 퇴임식을 하게 됐어요. 되게 중의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그 사업자 퇴임 그런 게 있었으셨을 거고 또 이제 할머님께서 어떤 그 가족 내에서 자리한 위치한 그에서 이제 어떤 시기를 겪고 내려놓는 과정으로서의 또 퇴임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곁다리 그 사업자가 좀 궁금했었긴 했는데 너무 명료하게 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냥 네네. 전부. 제가 원래는 서울말 쓰는데 이제 경상도 분들이 있으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네. 그 비극을 차려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연못에 돌을 던지든지 그런 장이 있어요. 맞죠? 그쵸. 예. 왜 돌을 던졌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돌의 의미가 있는지. 물의 파동의 의미가 있는 예.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의미. 오프닝에서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오프닝에서는 이제 저게 이제 실제 그 성진환 친구가 그 저수 주변에 이제 연습을 하다가 그 옆에서 이제 비장애인 거기 아이들이 그 산책하면서 이렇게 더비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제 성재 말고 다른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아마 이 친구들이 근육이 약하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보고 저걸 하는 영화의 장면으로 해서 성재 그냥 너도 한번 던져봐. 성재 던져봐. 저 물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감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장면을 저게 시켜놓고 제가 또 사실 몰래 찍은 거예요. 맨 처음에 의도 찍다가 자 이거 영화를 찍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얘가 자꾸 연기를 하니까 안 돼. 야 연기 아까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제가 거짓말해서 그냥 야 안 찍어 이게 무슨 바닥에 놓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앵글을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제가 물론 삼각대가 없어도 그렇지만 저기 물려놓고 안 찍어 한 번 던져봐 그래서 그래서 탁 물려놓고 거기서 제가 이제 취합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뒤에는 이제 연출된 거죠. 물론 이제 성재라는 친구가 의논하면서 야 혼자서 듣지만 물론 다른 저수지예요. 이렇게 다 같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 파동의 의미를 한번 이미지화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혼자는 안 되지만 다 같이 돌멩이 던져서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근데 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어떤 물의 이미지가 또 극단의 어떤 그 미약하지만 어떤 행복 이런 느낌을 또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찬우 감독님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그 당시 보셨다고 하신 아버님께서 이제 할아버님의 관에 태극기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매는 장면을 보셨다고 해서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와 좀 비슷한 장면을 제가 이 영화를 좀 여러 번 봤었는데 이제 발견했던 게 어떤 직업 정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표고버섯 하우스에서 이제 그 관리 대장님이랑 나가실 때도 그냥 나가면 될 텐데 한 번도 이렇게 또 그 위에 비닐 좀 싸매고 뭐 크게 뭐 없나 이렇게 싹 둘러보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렇게 길게 담으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냥 시간을 두기 위해서 보여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실존하는 어떤 캐릭터 그 제가 이 정대 역의 박일용 선배님을 이제 캐스팅한 이유가 저희 아버지랑 진짜
같이 생기셨어요. 아 외적으로 네,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실제 정대는 저희 아버지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장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손인데 이제 둘째로 이제 하긴 했는데 실제 저희 아버지가 좀 굉장히 FM적이십니다. 네, 뭐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네, 하시는데도 그렇고 약간 이게 뭐랄까 이 그런 쉽게 하는 거 이렇게 막 가로질러 가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정말로 곳곳이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표고 하우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지역성도 있는데 어쨌든 표고 하우스가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묘근을 이렇게 나무에 심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잠재웠다가 한 1, 2년 있으면 이걸 나무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뒤집어서 이 묘균을 깨워줘야 되거든요. 얘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탁 줘서 깨워주면 그 다음부터 표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일종의 과정이에요. 네네, 가정. 그냥 청소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 가정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뭐랄까 좀 자식 농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 다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윤희를 생각하는 네, 네. 그런 마음. 네, 근데 그 표고하우스가 정대의 것만이 아니잖아요. 정대의 것이 아닌데도 이 사람은 그만큼 좀 애정을 가지는 사람이다. 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예전엔 무서웠겠지만 이제는 다 힘이 빠져버린 어떤 자기 아버지조차도 이 정대는 사실 내칠 수 없는 캐릭터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의 어떤 습관이 참 이렇게 곳곳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데 참 아까도 얘기한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나중에 이제 아버님과의 어떤 마지막 작별의 측면에서 변주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이쯤 되면 그래서 그런 게 참 너무 또 들으면서 또 새롭다. 네. 또 그럼 또 많이 닮으셨다는 비하인드도 알게 되었고 뵌적 없지만 네 한번 뵙고 싶은 정도. 그만큼 캐릭터들이 인상 깊었거든요. 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좀 창작 작업에 관련한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철 감독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우연찮게 하셨는데 지금 작업에 대해서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작업을 지금 촬영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이제 영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테스트 촬영? 네네. 그런 거 들더라고. 나 테스트 촬영 해보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주말밖에 안 되거든 토요일로. 그래서 아까 네. 저 친구하고 하면 되고 이번 이제는 뭐 앵글이랑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테스트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는 그대로고요. 결국 저 혼자 찍어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스텝을 구성할 재력도 안 되지만 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된 회차를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안 나와버리거든요. 단원분들의 컨디션에 좌지우지되는 또 그거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제가 혼자 찍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장기기는 그래서 삼각대 어느 감독님이 삼각대를 하나 협찬해 주셨어요. 또 협찬을 받을 때 한번 또 써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올해 10월 초까지 계획을 잡고 한번 이번에는 60분 이상 60분 넘어가야 장편에 나오더라고요. 장편에 나가면 찍어보자. 하고 후반 작업도 공부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또 말씀하신 사운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주위에 막 네. 지금 얘기해서 막 좀 강제 협찬을 좀 받으려고 친구들한테 그냥 좀 모니터나 좀 지금 막 떠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입장에서. 뭐 영상인 분들의 재능 기부도 좀 강요를 좀 뭐 영화가 아니고 뭐 영상하는 어떤 네, 그쵸. 친구인데 근데 이 파리툴이 아닌데 이렇게 무항정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는 잘 찍어내실 거라 믿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반 작업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노트북밖에 아직 없어서. 근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서 노트북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만나게 되신 분들이나 뭐 저도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네네 단톡방에 한번 네. 도와주기 있어. 네네 그런 건 이제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네. 다음에 이제 두 감독님도 이제 언니 대학교 영화과를 나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규 영화과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이제 대구 영화학교라는 어떤 기관에서 영화를 수학하셨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뭐 로컬 영화 하면 이제 저는 대구가 첫 번째 손가락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서울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인프라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화를 하면서 오는 뭐 성취감이나 뭐 아니면 고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건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에 비하면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후반 작업 시설도 다시 만들고 이제 믹싱 업체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어쨌든 뭐 장비나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구에서는 인력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글도 잘 쓰시고 또 도와달라 할 때 딱 바로 모일 수 있는 결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크레딧을 보면 매번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의 영화 크레딧에 올라가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작품 아니더라도 한 회차라도 찾아가서 응원해주고 뭐 도울 거 없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서로 보살펴주는 힘이 이런 부족한 인프라를 많이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 대구 영화계 명을 알려주셨는데 암을 한번 알려주시. 어려우시면 그냥 명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일단 다음 감독님께서 너무 많은 걸 다 말해주셔서 저도 뭐 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 영화학교 1기시잖아요. 네, 저는 그 기관의 원로신 거잖아요. 1기시라면 지금 6기까지 네, 하고 지금 있죠? 6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영화학교 하기 전에는 근데 저보다 더 오래 영화를 하셨거든요. 그때 나온 이제 희수 장편에도 스텝을 PD님을 하셨고 아니 어쨌든 네, 당원도 뭐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네. 저보다 사실은 더 활동을, 일찍 네.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고 감독님이 근데 뭐 제가 이제 영화학교 갔던 거는 딱 운이 좋게 그때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어디를 가지? 부산을 알아볼까 서울을 알아볼까 할 때 대구에서 생겼어.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또 제가 겁쟁이거든요. 겁쟁이여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대구에만 살았으니까 청도랑 대구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학교로 갔었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는 끄꺼리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뭐 그런 교육기간이 생겨도 7, 8개월 또 안 되는 그런 기간 안에 어쨌든 영화 하나를 찍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기술들이 들어올 때마다. 왜냐하면 또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이제 대구에서 많은 영화들이 영화제에 가고 또 수상을 하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로컬 영화면 대구 뜨고 있어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좀 그런 부담감들은 생겨나는 것 같고 뭐 그것 그리고 이제 뭐 더 하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선착순 그러니까 영화를 찍겠다 했을 때 이제 선착순 지원 그러니까 그 안에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또 사실은 지역적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작 지원이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받는 사람만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적겠지만 뭐 그리고 또 사실 뭐 이게 부정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뭐 시나리오가 좋아야 뽑히는 거고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제작 지원이 오는 거기 뭐 때문에. 대구뿐만 그럴까요? 네. 어디든 다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모든 네. 지역들이 다 그런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거기다 이제 뭐 플러스하면 뭐 사실 이런 거는 다 부가적인 거고, 저는 이제 많은 환경들이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소재나 아이템이나 이야기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도 찍어낼 수 있다. 대구 안에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대구 안에 있는 분들이 대구 안에만 찍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어쨌든 다른 타 지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타 지역의 스태프분들하고도 찍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막 정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않고. 근데 이제 이건 뭐 개인의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좀 장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편을 시나리오를 이제 쓰고 있는데 처음에 좀 막막해서 어떻게 써야 되지? 왜냐하면 대구에는 단편 과정을 배우는 곳은 있는데 장편 과정을 배우는 곳은 현장뿐이거든요. 현장뿐이고 또 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현장은 어떻게 장편 영화가 제작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시나리오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좀 공포나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뭐 지금은 그 소독제에 사는 창의 이제 네. 장편 기획 과정에 대구에 뽑혀서 이제 대구 안에 있는 장편 감독님하고 유지영 감독님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뭐 그런 공포를 모든 지역 창작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라는 하고 있고 생각, 할 네, 예정인 할 사람들도 예정일 있고,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또 말씀.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영화를 가르쳐주는 교육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구 지역의 뭐 어두운 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전국적으로 지금 영화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중앙정부에서 이제 뭐 지역으로 가는 영화 예산 다 삭감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희는 이제 영화학교 같은 이런 역사 깊은 교육도 하루아침에 이제 없어질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영화학교가 원래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강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받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라도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뭐라고 했지 정부의 기조에 이렇게 영화판이 엄청 이렇게 휘둘리는 거는 이제 지금 좀 위기인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슬 그 지방 영화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올해 그런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전액 삭감을 당했거든요. 지방 영화계 지원 사업이 일부 삭감되고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참 말씀하신 그런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 뭐 전주의 어떤 영화 뭐 연구소, 뭐 강원도에 있는 뭐 영화 협회 이런 데들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뭐 지칭을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영화계는 원래 몇 년 주기로 위기론 뜨고 희망론 뜨고 했던 거여가지고 이번에 조금 크긴 한데 또 어느샌가 또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시간 딱 채웠는데 이제 빠르게 인사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감독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봐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화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 활동 거의 7, 8년 했는데 부끄럽게도 영화의 전당 오늘 처음 와봤어요. 부산국제영화제 와서도 맨날 술 먹고 노느라고 영화를 못 봐가지고 영화는 안 보시고 네, 영화제는 이제 숙취 천천히. 때문에 네. 아침에 이제 못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일찍 와서 주변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부산이 좀 인프라가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곳에서 영화 이제 상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이하 동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